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에는 영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토머스 하디의 테스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테스는 1891년에 토머스 하디가 쓴 작품으로 원제는 더버빌가의 테스, 부제는 순결한 여인입니다. 국내에는 테스로 더 잘 알려져 있지요. 유혹당하고 배신당한 여인의 불행한 이야기예요. 시골 토박이인 테스는 무책임한 남자로 인해 사생아를 낳고 인생 최고의 고난을 맛보기도 했죠. 진실한 사랑이라고 믿었던 남자마저 도망쳐버리고 마침내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작품에서 하디는 단순히 한 여인의 불행한 삶을 보여주려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상류와 중류 계급 사회의 도덕에 대한 비판을 보여주려 했다고 합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사랑의 이면에 사회의 불합리하고 비참함을 폭로하고 비판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또한 테스는 1913년에 만들어진 흑백 무성 영화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1부 처녀 1. 5월 하순 어느 날 저녁 무렵 중년 사내 하나가 블랙모어 분지의 말로트 마을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샤스톤에서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심하게 비틀거렸고 이따금 무슨 생각을 하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끄덕 하곤 했다. 그의 한쪽 팔에는 빈 계란 바구니가 걸려 있었고 보풀이 많이 생기고 차양 부분이 완전히 낡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이윽고 그는 잿빛 앞말을 탄 나이 지긋한 목사와 마주쳤다. 목사는 혼자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바구니를 걸친 사내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시오, 존경. 목사의 대답에 사내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저 목사님, 지난번 장날에도 그리고 지금도 제게 존경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군. 저는 잭 더베이필드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행상인일 뿐인데 만나실 때마다 저에게 존경이라고 부르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목사는 한두 걸음 말을 다가세웠다. 단순히 그냥 그렇게 부른 것뿐일세. 목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곧 말을 이었다. 실은 향토사를 다시 엮느라고 족보를 뒤적이다 우연히 발견한 게 있네. 난 고고하게 관심이 많다네. 그런데 더베이필드, 자넨 정말 모르고 있었나? 자네가 더버빌이라는 유명한 고대 기사의 직계 상속자라는 걸 말일세. 배틀 사원의 기록에 따르면 정보강 윌리엄을 따라 노르망디를 건너온 그 유명한 기사 페이건 더버빌 경이 바로 자네의 직계 조상이라네. 전혀 들어본 기억이 없는데요. 이건 정말이라네. 어디 잠깐 이쪽으로 얼굴을 돌려보게나. 옆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틀림없이 더버빌의 골격에서 나온 코와 턱이군. 하긴 좀 격이 떨어지긴 하지만 자네 조상은 분명 노르망디의 에스틀마빌라 경이 클레모간셔를 정복했을 때 그것을 도운
12명의 기사 중 한 사람이었음이 확실해. 그 집안은 여러 파로 갈라져서 잉글랜드의 이 일대 장원들을 소유했는데 그들의 이름이 스티븐슨 왕 시대의 국고 문서에 적혀 있다네. 존 왕 때는 기사 자선단에 장원을 바칠 만큼 제법 부유했던 집안도 있었지. 또한 에드워드 2세 때 자네 조상 브라이언이라는 분은 웨스트민스터로 초청을 받아 귀족 고승회의에 참석한 적도 있었지. 올리버 크로멜 시대로 접어들면서 가세가 다소 기우는 듯 했지만 뭐 그다지 걱정할 만한 정도는 아니었어. 찰스 2세 때는 충성의 공로로 떡갈나무 기사 칭호까지 받았단 말일세. 사실 자네 집안은 몇 대에 걸쳐 존경으로 행세했었다네. 아마 기사라는 칭호가 남작 칭호처럼 세습제라면 자넨 존경이 됐을 게 아닌가. 사실 옛날엔 아버지가 기사면 자식도 기사가 됐거든. 원 별 말씀을 다. 그러니까 말이야. 하며 목사는 채찍으로 자기 다리를 탁 한 번 치고는 이야기의 끝을 맺었다. 잉글랜드에서 자네 가문에 비길 만한 집안은 아마 몇 안 될 걸세. 그거 참, 그게 사실일까요? 저는 하찮은 천민으로 해마다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살았습니다요. 그런데 목사님, 저희 가문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언제부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목사는 자기가 알기에는 그 사실이 세상 사람들의 머리에서 잊혀진 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그것을 지금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말했다. 목사 자신이 족보 조사를 한 것은 지난해 봄부터였는데 그때 마침 더버빌 가문의 흥망성쇠를 살피던 중 어느 날 우연히 존의 집마차에 적혀있는 더베이 필드라는 이름이 눈에 띄어 그 뒤부터 그의 조상에 관해 자세하게 조사해 본 결과 마침내 확신을 얻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을 들추어내서 자네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가끔씩 말해주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 없을 때가 있다네. 난 자네가 그 일에 관해 이미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지. 하긴 저희 집안이 블랙모어로 이사 오기 전에는 지금보다 형편이 좋았다는 얘기를 몇 번 들은 적은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지금은 집에 말이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때는 2마리 정도쯤 있었겠지라고만 생각했지요. 저희 집에는 낡아 빠진 은수저 한 벌과 조각난 도장 하나가 있습니다만 원 그따위가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하지만 제가 그 유명한 더버빌 가문의 핏줄이라면 하기야 저의 증조부님도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였는지 어디서 이사 왔는지를 좀처럼 말해주시지 않았어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가문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며 살고 있을까요? 어느 곳에도 살고 있지 않네. 이 고장의 명문으로는 혈통이 끊어진 셈이지. 섭섭한데요. 그래, 소위 엉터리 족보처럼 가문이 끊겼다는 거야. 이를테면 몰락했단 말일세. 그러면
저희 조상들의 묘지는 어디 있나요? 킹즈비어삽 그린힐이라는 곳이네. 버백산의 대리석제 지붕 밑에 입상이 있는 납골당 안에 자네 조상들이 나란히 묻혀 있다네. 그러면 저희 집안의 가옥이나 땅들은 남아있나요? 있긴 뭐가 있겠나. 네? 그럼 한 평의 땅도 없을까요? 이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네. 아까도 말했지만 자네 가문엔 자손도 많고 땅도 많았어. 여기만 하더라도 킹즈비어와 셔튼, 밀포드, 렐스테드, 웰브리지 등의 자네 소유로 된 것이 있긴 있었지만 이미 지나간 과거 일이야. 우리 가문이 예전같이 다시 일어설 순 없을까요? 그거야 알 수 없는 일 아니겠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더베이 필드는 잠시 생각한 끝에 물었다. 어쩌긴 뭘 어쩌겠어. 오, 용사는 쓰러졌도다 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하고 생각하며 그저 조용히 살아가는 게지. 기껏해야 향토사가나 족보학자들에게나 흥미거리가 될 뿐이야. 이고장 농가들 중에도 자네 가문에 뒤지지 않는 훌륭한 집안이 좀 있다네. 그럼 이만. 드링감 목사님, 오늘 이 일을 인연 삼아 저하고 술이나 한잔 하시겠어요? 퓨어 드롭 주막에 기막힌 술이 있다네요. 하긴 롤리번의 집 술맛을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요. 아냐, 고맙긴 하지만 오늘은 사양하겠네, 더베이필드. 자넨 벌써 꽤 취한 것 같네. 이야기를 마치고 말을 몰고 가면서 목사는 경솔하게 쓸데없는 말을 꺼낸 것에 대해 다소 후회하는 듯했다. 목사가 가버리자 더베이 필드는 생각에 몰두한 채 몇 걸음 걷다가 길가 풀숲에 바구니를 내려놓고 앉았다. 얼마 후 한 젊은이가 길 건너편에서 나타나 더베이 필드가 왔던 길을 걸어오고 있었다. 젊은이는 더베이 필드가 손짓하자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이봐, 이 바구니 좀 들어주게. 그리고 내 부탁도 좀 들어주었으면 좋겠네. 나뭇가지처럼 바싹 마른 젊은이는 얼굴을 찌푸렸다. 존 더베이필드 씨, 대체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하고 나더러 이봐라고 하는 거요? 내가 당신 이름을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신도 내 이름을 알고 있지 않나요? 내가 왜 그러는지 자넨 잘 이해 못할 걸세. 이건 비밀이니까 비밀이라고. 자, 내가 부탁하는 말이나 잘 듣고 연락이나 해주게. 이봐, 프레드. 자네가 들어도 상관없으니 말인데 비밀이란 딴 게 아니고 내가 명문의 후예라는 거야. 이 사실은 오늘 낮, 아니 저녁에 우연히 알게 된 거라네. 더베이 필드는 매우 즐거운지 들국화가 피어있는 두 귀에 벌렁 드러누웠다. 젊은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누워있는 더베이 필드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쭉 훑어보았다. 존 더버빌경, 이게 바로 나란 말이야. 기사가 남작과 같다면 말이지. 사실 기사도 남작이긴 하지만 나에 대한 얘기가 역사책에 죄다 쓰여 있다고. 자네 킹즈비어삽 그린힐이라는 데를 아나? 네, 그린힐장에 가본 적은 있어요. 그래?
그곳 교회당 밑에 우리 조상님들이 묻혀 있단 말이야. 거긴 읍내가 아니에요. 아무튼 내가 갔을 땐 아주 보잘것없는 조그만 고장이던데요. 글쎄, 그런 거야 상관할 바가 아니야. 문제는 그게 아니라고. 요는 거기 교구의 교회당 밑에 내 자랑스러운 조상들이 잠들어 있다는 거지. 쟁쟁했던 조상들이 쇠줄로 엮은 갑옷이랑 금은 보석에 뒤덮여 묵직하고 큼직한 연관 속에 누워 계신단 말이야. 이곳 웨섹스 지방이 비록 넓다 해도 나보다 당당하고 드높으신 조상을 가진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거라고. 네? 자, 저 바구니를 들고 어서 말로트 마을로 가라고. 그리고 퓨어드롭 주막에 들러서 지금 당장 마차를 보내 날 집으로 모셔가라고 전해주게. 그리고 작은 병에다 럼주 한 대를 채워서 마차편으로 보내주고 술값은 내 이름으로 달아두라고 해. 그 다음엔 저 바구니를 갖고 우리 집으로 가서 마누라 덜어 빨래 따위는 할 필요가 없으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라고 해. 좋은 소식이 있다고 말이야. 영문을 몰라 멍하니 서 있는 젊은이에게 더베이 필드는 선뜻 주머니에서 좀처럼 만져보기 힘든 1실링짜리 한 개를 꺼내 내밀었다. 자, 이건 수고비로 하게. 돈을 보자 그런 심부름 따위를 할까 보냐고 생각했던 젊은이의 태도가 달라졌다. 알겠습니다. 존경.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부는 없습니까? 존경. 집에 가거들랑 일러도 저녁은 염소 새끼 구이가 좋다고 말이야. 아니면 소시지도 상관없고 그것도 안 되면 내장 요리라도 좋다고 해. 네, 존경. 젊은이가 바구니를 집어들고 막 떠나려는데 마을 쪽에서 악대들의 연주 소리가 들려왔다. 저건 뭐지? 하고 더베이 필드가 물었다. 나 때문이 아닌가? 저건 부인의 놀이예요, 존경. 대개 따님도 회원이잖아요. 그랬군. 그보다 더 엄청난 일을 생각하느라 깜빡 잊었구먼. 자, 어서 말로트 마을로 가서 마차나 보내줘. 그러면 내가 마차로 행차를 해서 부인회를 사열할지도 모르니까. 젊은이는 곧 떠났다. 더베이 필드는 저녁 햇살을 받으며 들국화가 피어있는 풀밭에 드러누워 꽤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러나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푸른 산기슭에 둘러싸인 이곳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라곤 희미하게 들려오는 악대 소리뿐이었다. 말로트 마을은 수려한 블랙모어 골짜기의 동북쪽 계곡 사이에 자리 잡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외진 마을이었다. 런던에서 불과 4시간 거리지만 아직은 유람객들이나 풍경화가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깨끗하고 아담한 마을이었다. 여름철 가뭄 때만 아니라면 사방으로 둘러쳐진 구름 꼭대기 어느 곳에서나 이 분지의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 굳은 날씨에 안내자 없이 섣불리 이 분지 속으로 찾아든 사람들은 비좁고 꾸불꾸불한 진창길에서 큰 곤욕을 치러야만 했다. 심한 가뭄에도 들판이 누렇게 물들어 본 적이 없고 또 샘이 말라본 적이 없는 이 비옥한 고장은 햄블돈 힐, 빌베로, 네틀콤 타우트, 독베리, 하이스토이, 버드다운 등의 여러 봉우리로 이루어진 거대한 백악질의 산맥과 이어져 있었다. 만약 한 여행자가
해안에서부터 숱한 구름과 밭을 지나 20마일가량 북쪽으로 터덜터덜 걸어오다가 갑자기 이 같은 단해에 부딪힌다면 이제까지 지나온 마을과는 너무나도 판이한 시골 풍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눈앞에 펼쳐진 걸 보며 경의와 환희를 한꺼번에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뒤를 돌아다 보면 구름이 까마득히 피어올라 있고 햇볕은 사방 어디든 둘러싸여 있다고 할 만큼 넓은 들판 위에 사뭇 내리쬐었다. 오솔길들은 하얗게 드러나 보였고 나뭇가지로 만든 산 울타리는 나직하기만 했다. 아울러 주위의 공기는 마냥 맑기만 했다. 이곳 분지 안의 세계는 너무나 아담하고 섬세한 규모로 꾸며져 있었다. 말이나 기를 수 있을 만한 소규모 목장을 산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 그 산울타리와 맞닿은 초록색 풀밭이 마치 초록색 그물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래로 보면 달콤한 잠에 취한 듯한 대기가 담청색 빛깔까지 띠고 있어 모두가 똑같은 빛깔로만 보였다. 저 멀리 보이는 지평선의 짙은 군청색은 그래서 더욱 조화를 이루는 것 같았다. 경작지라고는 극히 드물었고 또한 있다 하더라도 비좁은 것뿐이었다. 사방을 크게 둘러보면 무성하게 초목으로 뒤덮인 언덕과 골짜기들이 보다 큰 산과 골짜기의 품속에 안긴 것 같이 보였다. 이런 곳이 바로 블랙모어라는 마을이었다. 이 마을은 지형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흥미있는 마을로 헨리 3세 때의 기이한 전설로 일찍부터 흰 사슴의 숲이라고 불렸다. 사냥을 나선 왕이 잡으려다가 살려준 아름다운 흰 숫사슴을 토머스 그라린드라는 사람이 죽여버린 죄로 많은 벌금을 바쳤다는 이야기가 전설로 전해오고 있었다. 최근까지도 이곳에는 울창한 수목이 자리 잡고 있었다. 산 허리에 아직도 살아남은 붉은 떡갈나무 숲과 쭉 뻗은 산림대 많은 목장들이 이곳저곳에 그늘을 지어주고 있는 고목 속에서 지금도 옛날의 흔적을 일깨워주고 있었다. 비록 숲은 사라졌으나 그 숲속에서 벌어졌던 몇 가지 풍습은 옛 모습을 잃긴 했지만 아직도 남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5월의 무도 같은 것은 부인들의 들놀이라고 하는 행사로 형태를 달리해 옛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 행사의 진정한 매력을 느끼는 사람은 행사 참가자보다 오히려 마을의 젊은이들이었다. 해마다 많은 참가자들이 무리를 이루어 걷고 춤추는 5월의 무도, 그 행사의 참가자들은 예외 없이 전부가 여자라는 점이 특이했다. 풍년을 축하하고 노래하는 축제이기도 한 이 행사는 다른 지방에서는 이미 자취를 감추었지만 이곳 말로트 지방에서만은 일종의 종교적인 모임으로 수백 년에 걸쳐 계속돼 왔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었다. 이 모임의 참가자들은 모두가 흰옷을 입었는데 그것은 오래된 관습이었다. 여자들은 2사람씩 짝을 지어 교구안을 행진하곤 했다. 모두 흰옷이었지만 푸른 울타리와 담쟁이 덩굴이 엉킨 집을 배경으로 행진하는 그 여자들에게 햇빛이 비칠 때면 흰옷들이 저마다 다른 빛깔을 내곤 했다. 어떤 옷은 백색에 가까웠지만 푸른 빛이 도는 것도 있고 노인들이 입고 있는 옷은 누런 빛이 도는 조지 왕조 시대의 구식 옷이었다. 참가자 모두가 흰옷을 입었다는 것 외에 부인들이나 처녀들의 오른손엔 껍질을 벗긴 버드나무 가지가 왼손엔 한 묶음의 하얀 꽃다발이 들려있다는 것 또한 이색적이었다. 그 버드나무 가지의 껍질을 벗기는 일과 꽃을 고르는 일은 각자가 스스로 정성껏 했다. 모임의 참가자 중에는
몇 사람의 중년 부인과 늙은이도 있었는데 오랜 세월을 살아온 그들의 반백의 머리카락과 얼굴의 주름은 이와 같은 화려한 분위기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다. 어찌 젊고 아름다운 처녀들만 하랴. 그들의 풍성한 머리카락은 햇빛에 반사되어 금빛, 검은빛 또는 갈색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매력적인 눈매를 가진 처녀도 있었고 코가 잘생긴 처녀, 입술과 몸매가 빼어난 처녀도 있었으나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처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익숙지 못한 시골 처녀들이라 무사람의 시선 앞에서 부끄러움으로 고개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모든 동작이 수줍음 덩어리였다. 태양이 처녀들의 머리 위에서 밝게 빛나고 있는 것처럼 그녀들의 가슴 속에도 또한 태양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아득한 동경, 사랑, 희망 같은 것들이었지만 가슴 속의 그 태양 때문에 그들은 쾌활하고 아름다웠으며 그들을 보는 사람들 또한 즐거웠다. 참가자의 행렬은 퓨어 드롭 주막의 모퉁이를 돌아나와 큰 길에서 샛길로 빠져서 목장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때 한 처녀가 말했다. 어머, 테스 더베이필드, 저기 마차 타고 오시는 분 너희 아버지 같은데? 행렬 속에 한 젊은 처녀가 고개를 돌렸다. 첫눈에도 아름다운 처녀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처럼 아름다운 처녀는 그녀밖에 없을 것 같았다.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은 함박꽃 같은 입술과 커다란 눈동자는 그녀의 얼굴에 나타난 빛깔과 윤곽 위에 훨씬 더 강렬한 표정을 만들어주기에 충분했다. 머리에 매단 빨간 리본은 흰 옷만의 행렬 속에서 더욱 두드러져 누가 보아도 금방 테스란 걸 알아낼 수 있었다. 테스가 고개를 돌렸을 때 더베이필드는 퓨어 드롭 주막에 이륜 마차를 타고 한 길을 올라오고 있었다. 그 마차는 팔꿈치까지 소매를 걷어 올린 억세 보이는 곱슬머리의 여자가 몰고 있었다. 그 여자는 퓨어 드롭 주막의 하녀였다. 무슨 일이라도 즐겨하는 이 쾌활한 하녀는 때로는 말을 돌보는 일에서부터 마부 노릇까지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곤 했다. 더베이필드는 몸을 뒤로 젖힌 채 유쾌한 듯 눈을 지그시 감고 박자에 맞춰 머리 위로 손을 저으며 시를 읊듯 나직하게 흥얼대고 있었다. 내 선조들은 오늘도 킹즈비어의 궁전 같은 묘소에서 잠들어 계시도다. 훌륭한 기사이셨던 조상님들이 거기 연관 속에 고이 잠드셨노라. 테스를 제외한 회원들은 그 모습을 보고 키득거렸다.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자 테스의 두 뺨은 수치와 분노로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변명하듯 조급히 말했다. 아버진 지금 피곤하셔서 그래. 단지 그것뿐이야. 그리고 우리 말은 오늘 쉬어야 하기 때문에 마차를 빌려 타고 오시는 거야. 테스, 넌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 다행이야. 너희 아버진 오늘 장이 파하자 얼큰하게 한잔 하신 거라고. 예, 계속해서 우리 아버지를 조롱하면 너희들과 한 발자국도 같이 걷지 않을 거야. 하고 테스가 외쳤다. 테스는 두 뺨뿐만 아니라 온 얼굴과 목덜미까지도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녀의 두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였다. 테스의 그런 모습을 본 친구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행렬은 다시 질서를 되찾았다. 자존심이 몹시도 상한 테스는 아버지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일행과 함께 풀밭 울타리로 걸음을 옮겼다. 그러는 동안 그녀는 마음이 가라앉아 버들가지로 옆에 친구를 찌르기도 하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제잘거리기도 했다. 이 무렵에 테스는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철부지 아가씨였다. 마을 학교를 다녔으나 그녀의 말투에는 사투리가 약간 배어 있었다. 이 마을 사투리의 특징은 유알이라는 음절로 대충 말할 수 있는 음색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말에서 느낄 수 있는 어느 발성에 못지않게 풍부한 성량을 가진 것이었다. 그러한 음절을 발음하는 테스의 주홍빛 입술은 아직 그 윤곽은 뚜렷한 편은 아니었으며 입을 다물 때마다 아랫입술이 윗입술의 중간쯤을 밀어 올리는 듯한 귀여운 버릇이 있었다. 테스의 그런 얼굴에는 어릴 적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아름다운 그 모습 속에선 이따금씩 12살 때의 모습이 두 뺨 위에 나타났고 9살 때의 모습이 두 눈 속에 반짝였으며 때로는 굴곡진 입술 위로 5살 때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제대로 발견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생각해내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다. 다만 몇 사람만이, 그것도 낯선 사람이 우연히 이 마을을 지나가다가 테스를 바라보면서 그 신선하고 해맑은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어디서 또 이런 처녀를 만나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 정도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를 그림처럼 아름다운 시골 처녀로만 생각할 뿐 그 이상으로는 보지 않았다. 이윽고 행렬은 정해진 장소에 도착했다. 곧이어 춤이 시작되었다. 그들 중에는 남자는 아무도 없었으므로 처음에는 여자들끼리 춤을 추었으나 저녁이 가까우자 일을 끝낸 남자들과 타지에서 여행 온 남자들이 흥미로운 표정으로 여자들 주위로 몰려들었다. 그 남자들 가운데에 어깨에 조그만 배낭을 걸치고 손에는 반지르르한 지팡이를 든 상류 계급의 젊은 남자 셋이 끼어 있었다. 얼굴이 서로 닮았고 짐작되는 나이로 보아 그들이 형제간이라는 걸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맞이인 듯한 남자는 흰 넥타이에 목까지 닿는 조끼를 입고 좁은 차양이 달린 모자를 쓴 부목사의 정장 차림이었고, 둘째는 평범한 대학생 같은 모습이었다. 그리고 막내로 보이는 남자는 겉모습만 가지고는 어떤 인물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그의 눈초리나 옷차림에서 풍기는 거침없고 편안한 인상으로 보아 그가 아직 이렇다 할 직업이 없는 무슨 일이건 닥치는 대로 할 듯한 학생 신부님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었다. 이들 삼형제는 우연히 만나게 된 마을 사람들에게 성령 강림절 휴가를 이용하여 블랙모어 골짜기를 도보 여행하는 중이며 지금 동북쪽에 사는 샤스톤 마을을 떠나 서남쪽으로 가는 길이라고 자기들을 소개했다. 그들은 길가에 문에 기대서서 왜 처녀들이 흰옷을 입고 춤을 추는지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다. 그들 중 나이가 든 두 형은 오래 지체할 생각이 없어 보였는데 막내 동생만은 남자 파트너 없이 여자들끼리만 춤을 추는 모습에 흥미를 느꼈는지 서둘러 떠나려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이윽고 그는 메고 있던 배낭과 손에 들었던 지팡이를 울타리 위에 올려놓고는 스스럼 없이 울타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에인절, 너 뭐 하려는 거냐? 저 아가씨들과 함께 춤을 추고 싶어요. 형님들도 같이 추지 않을래요? 잠깐만이라도 함께 추고 싶어요.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 하고 맏형이 말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골 말갈량이들과 춤을 추다니 만일 누구 눈에 띄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자, 어서 떠나자. 꾸물거리다가는 날이 저물어서야 스타워캐슬에 도착하겠다.
거기밖에는 머무를 데가 없어. 게다가 잠자기 전에 불가지론 반박을 한 장쯤 읽어야 돼. 일부러 그 책을 갖고 왔단 말이야. 알았어요. 5분 안에 따라갈 테니 형님들 먼저 가세요. 곧 따라갈게요. 펠릭스 형님. 두 형은 동생이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그의 배낭을 가지고 마지못해 떠났다. 셋째는 곧장 잔디밭으로 들어갔다. 정말 안 됐군요. 춤이 잠시 멈추자 그는 그의 곁에 가까이 있는 처녀들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여러분의 파트너들은 어디 있죠?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나 봐요. 이제 곧 다들 몰려올 거예요. 그때까지만 파트너가 돼주시겠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나 혼자서야 원. 아가씨들은 이렇게 많은데. 혼자라도 전혀 없는 것보단 낫잖아요. 여자들끼리만 춤을 춘다는 건 싱겁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껴안지도 못하고 끌어안지도 못하거든요. 자, 어서 파트너를 고르시죠. 예, 너무 버릇없이 굴지 마. 한 처녀가 부끄러운 듯이 말했다. 청을 받은 청년은 처녀들을 두루 돌아보며 춤 상대를 골라보려 했지만 모두가 비슷해 보여 고르기가 난처했다. 그래서 맨 먼저 손이 닿는 처녀를 택하기로 했다. 이 처녀는 자기가 뽑혔으면 하고 은근히 기대한 처음 말을 걸었던 그 처녀도 아니었고 또한 테스 더베이필드도 아니었다. 문벌도 조상들의 유골도 묘비문도 더버빌 가문 특유의 모습도 아직까지는 테스에게 그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러한 것들은 하잘것없는 농가의 딸들을 따돌리고 젊은 청년과 함께 춤을 즐길 정도의 행운조차도 테스에게 베풀어주지 않았다. 빅토리아 왕조 시대의 가난한 노르망디 혈통이란 겨우 이 정도의 가치밖엔 없었다. 친구들을 따돌리고 청년에게 뽑히게 된 처녀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날 저녁 맨 처음 청년과 짝을 지어 춤을 출 수 있었던 영광으로 친구들로부터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다. 그런데 청년이 들어가 한 처녀와 춤을 추기 시작하자 그때까지 구경만 하고 있던 마을 청년들이 용기를 내어 하나둘씩 무리 속에 끼어들기 시작했고 짝을 지은 젊은이들 덕분에 무도회는 마침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나중엔 가장 못생긴 처녀까지도 파트너가 생겨 그들 모두가 춤을 추며 청춘을 만끽했다. 교회당에 시계가 울리자 그 청년은 갑자기 떠나야겠다고 말했다. 춤에 취해 먼저 갔던 형들을 깜빡 잊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막 무리에서 빠져나오려고 할 때 그의 시선이 테스에게 멈추었다. 그는 그녀의 커다란 눈망울에서 자기를 선택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다소 원망하는 듯한 의미가 서려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청년도 테스를 일찍 발견하지 못한 것이 무척이나 유감스러웠다. 그는 안타까운 마음을 지닌 채 목장을 떠났다. 오래 지체했던 청년은 형들을 따라잡기 위해 쏜살같이 서쪽의 좁은 길을 따라 골짜기를 지나서 다시 고개로 올라갔다. 아직 형들과 만나진 못했으나 걸음을 잠시 멈추고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보았다. 울타리 속의 푸른 풀밭에서 흰옷을 입은 처녀들이 여전히 춤을 추며 빙빙 돌고 있었다. 처녀들은 이미 자기 존재 따위는 잃어버린 양 유쾌하게 춤을 추고 있었다. 오직 한 처녀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그랬다. 흰옷을 입은 처녀 하나가 춤추는 무리와는 조금 떨어져 울타리 옆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녀가 서 있는 위치로 보아 자기가 무리를 떠나올 때 보았던 함께 춤을 추지 못한 바로 그 처녀임을 알 수 있었다. 그녀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은 우연이고 사소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녀가 그것에 대해 섭섭해한다는 사실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녀와 춤을 추었더라면 이름이라도 알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저렇듯 다소곳하고 풍부한 표정의 처녀, 희고 얇은 옷에 감싸인 부드러워 보이는 처녀, 생각하면 할수록 미련이 남았지만 이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일이었다. 청년은 그러한 미련을 떨쳐버리려는 듯 총총히 걸음을 재촉했다.